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은 드디어 28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는 이야기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고려시대 공부를 계속했죠. 고려시대를 이끌어가던 사회의 지도층들, 호족부터 시작해서 문벌귀족 무신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원간섭기 때 원을 등이었고 권문세족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권문세족의 횡포를 공민왕이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요. 하지만 공민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민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려시대 때 정계에 진출했던 신진 사대부들이 신흥 무인 세력과 파트너 관계 속에서 권문세력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고려의 역사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을 해 보았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 고려가 어떻게 종결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뒤에 조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냥 짜잔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등장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당시에 국제 질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명나라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원나라를 북쪽으로 밀어내게 되고 다시금 한족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나라 세력들은 북쪽으로 밀려가서 이제 북쪽에 있는 원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북원이 되고요. 좀 북쪽에서 세력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이쪽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명나라가 그 확장된 세력을 어디까지 한반도까지 뻗쳐온다는 데 있습니다. 자, 명나라는 천령이라고 하는 곡의 이름입니다. 그 천령의 북쪽에 있는 땅. 그러니까 공민왕 때 우리가 원나라랑 전쟁을 해서 얻었던 땅을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고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얘기했던 논리는 다음과 같아요. 너희들이 뺏은 천령 이북의 땅은 원나라의 땅인데 지금 명나라는 원나라를 대신해서 중국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차지한 땅은 원칙적으로 보면 명나라의 땅이다. 그러니까 고려 너희들 천령 이북의 땅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중국 대륙에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명나라가 우리나라 북부에 좀 조그만 땅을 직접적으로 원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제 고려는 당시에 이제 원나라와 친척 관계잖아요. 원나라한테 항복했었고 물론 공민왕 때 이제 원나라를 반대한 반원 정책을 많이 실시하긴 했지만 여전히 원나라랑 연결되어 있는 권문세력들이 고려에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입장에서도 명나라는 떠오르는 나라, 원나라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고려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너 우리 체제 안으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은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명나라가 이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고려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당시 고려의 정치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은 공민왕 다음에 즉위했던 우왕과 그리고 우왕의 장인어른이었던 최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왕과 최영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의 요구에 대해서 땅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원나라와 명나라가 서로 그 누구도 중국을 완벽하게 차지하지 못하고 아직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 타이밍이야말로 고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오히려 이 기회를 노려서 명나라를 공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요동정벌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최영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은 당시에 최영 못지않은 고려의 대표적인 장군이었던 이성계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성계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려의 상황에서 명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명나라는 이제 떠오르는 해고, 그 다음에 대국이었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 지금 명나라를 공격한다?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온 그 피해를 아직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른바 사불가론을 왕과 최영에게 제시를 합니다. 유동정벌은 불가하다. 왜냐? 첫째, 약소국이 강대국을 공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다. 둘째, 여름철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의 추수의 그런 결과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때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그때 군대 동원하면 농사 다 망한다. 농민들이 어떻게 하냐. 셋째, 우리가 요동정벌을 하러 간다고 치자. 그런데 그때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오면은 이거 누가 대처할 거냐. 넷째,
여름철에 가가지고 장마철을 겪게 될 텐데 장마철이 되면은 이 활 땡길 때 활이 축 늘어져가지고 활 제대로 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몰려있는데 전염병 돌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면 상당히 좀 논리적인 그런 이유죠. 이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요동을 쳐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성계는 군인이었죠.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은 행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이성계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 정벌을 하라고 하는 정부의 명령을 받고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명나라 정벌하러 출발을 합니다. 자, 개경에서 출발한 이성계는 쭉쭉쭉쭉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와 중국 사이에 흐르는 강, 압록강이죠. 이 압록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에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가운데 있어요. 마치 한강의 여의도처럼. 이 위화도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강을 딱 넘는 순간, 군대를 이끌고 강을 딱 건너는 순간 곧 이것은 명나라와의 전쟁입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침범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성계가 고민을 하다가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명나라와 전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다. 라고 해서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회전시켰다. 라고 해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이 사건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왕이 가서 전쟁해 라고 명령을 내린 군대가 싸우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우리 돌아왔어요 안녕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회군한다는 것은 곧 왕의 명령에 거역한다는 것이고 쿠데타고 반란입니다. 결국에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성계는 개경성을 공격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 최영은 버티고 있었겠죠. 그 싸움에서 이성계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결국 이성계는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쌍송 총관부 공격으로 인해서 고려의 정치에 등장했던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바야흐로 고려의 최고의 권력자라 그래야 될까요? 최고의 실세가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성계가 이제 권력을 좀 잡았으니까 왕이 되냐? 그럴 수 없겠죠. 자, 일단은 고려에 있는 세력들, 신진 4대부 같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고려를 조금 개혁하고 기존에 있는 고려의 세력들을 좀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위화도 회군이 이성계가 정치적인 어떠한 힘을 발휘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경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부분을 우리는 과전법의 실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는데요. 과전법은 쉽게 얘기하면 밭전이죠. 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 개혁이에요. 신진 4대부들이 끊임없이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던 불법적인 토지, 대농장에 대한 개혁을 요구를 했고 이성계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신진 4대부들과 함께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토지들, 대농장을 몰수를 하고요. 기존의 토지대장들을 전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경기 지역, 수도인 개경 주변의 경기 지역의 토지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지역 이외에 있던 권문 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전부 다 몰수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거치지 않던 세금들을 새롭게 거둘 수 있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요. 동시에 권문 세족들의 세력은 약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새롭게 관리로 등용되었던 신진 4대부들은 관리로서 일하는 대가로 경기 지역의 토지를 받을 수 있었으니 상대적으로 신진 4대부 역시 좋았겠지요. 예.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신진 4대부들의 힘이 증가될 수 있는 바로 토지개혁이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토지를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내가 받은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개인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나라가 관리에게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지만 예전에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 어려웠잖아요. 그죠? 교통이나 통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관리에게 야, 네가 직접 이 개인이 있는 땅에서 세금을 걷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토지를 나눠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장악을 했고요. 과전법을 통해서 권문수족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경제적인 힘도 이제 이성계가 장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냐? 고려 안에서 분위기가 슬슬 무르익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이성계가 진짜로 고려 제끼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려는 거 아니야? 이거 이성계가 모든 권력 다 잡고 진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권문세족과 싸우느라 하나로 뭉쳐 있었던 신진사대부 안에서도 슬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갈렸냐면 첫째, 이성계와 함께 고려 왕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자라고 주장한 조금 급한 녀석들, 급진파 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대세가 끝났어. 차라리 고려를 개혁할 바에야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해보고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애들이 등장을 했고요. 반면에 아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몇백 년을 이어져 왔는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고려가 조금 지금 권문세족 이런 걸로 혼란스러워졌어도 우리 신진 4대부들이 다시 잘하면은 고려를 다시 멋있게 부활시킬 수 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왕을 바꾼다? 너희들 이거 역적이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약간 온건한 사람들. 온건파 신진 4대부들이 되겠습니다. 급진파 4대부에는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정도전 같은 인물이 있었고요. 온건파 4대부의 대표 주자로는 정몽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진 4대부가 분열된 상황에서 이성계는 당연히 급진파 4대부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누르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을 해야겠지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계 아들 중에 가장 좀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될까요? 이성계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방원이 온건파 4대부의 대표 주자였던 정몽주에게 찾아갑니다. 정몽주는 당시에 고려사회에서 4대부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존경을 받는 아주 명망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좋지 않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성계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가가지고 뭐 술을 마시면서 한번 이제 슬슬 떠보는 겁니다. 선생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시 한 편을 읊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방원이 썼다라고 전해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 그러니까 선생님, 나라가 고려면 어떻고 고려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산다는 게 다 칡처럼, 칡은 이제 여러분들 이런 그거죠. 칡즙 만들 때는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막 미친 듯이 꼬여 있죠. 예. 그렇게 막 꼬이면 뭐 어떻겠습니까? 선생님도 저희와 같이 함께 얽혀서 새로운 나라에서 100년 이상 쭉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좀 권유를 하는 거겠죠. 그죠?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4대부인데 이방원이 가가지고 선생님 지금 나라 하나 세울 건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너무 멋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멋있게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몽주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유명한 단심가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답변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100번 넘게 죽었어요. 내 뼈다부가 먼지가 되어서 영혼까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양한이 아니라 임향한입니다. 임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이 가실 수가 없다. 영원하다. 여기서 말하는 임은 누굴까요? 이런 문학적인 소양이 없으면 옛날에는 정치도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이걸 딱 들으니까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랑 같이 갈 수 없겠구나. 어떠한 말로도 이 사람을 꼬실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방원이 사람을 보내서 정몽주를 암살하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개경에 가면은 손죽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이 손죽교라고 하는 곳이 정몽주가 이제 이방원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죽은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 가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죠? 약간 불구스름한 자국. 이게 정몽주가 흘렸던 핏자국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뭐 DNA 분석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몽주 핏자국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아주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려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충성을 계속 유지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정몽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온건파 4대부로서 고려 조선의 건국을 반대했던 정몽주를 제거했어요. 더 이상 고려에서는 이성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성계는 급진파 4대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결국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게 1392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연도 외우라고 하는 얘기를 역사 공부하면서 거의 안 하는데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조선 공부를 할 때 연도를 한 3개 정도는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던 그 해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선이 멸망하는 해가 언제냐? 1910년입니다. 일본 애들에 의해서 한일 강제 병합으로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었죠. 자, 그리고 중간에 이 조선의 역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 큐에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조선의 역사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그거 중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 해가 바로 1592년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뭐 병자호란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개의 난을 우리가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으로 보고는 하는데요. 임진왜란의 연도가 보통 더 유명하니까 중학생 수준에서는 1592 정도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200년 걸렸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선을 건국했으니까 조선 건국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조선에서 시작해서 뭐 부여, 옥저, 동해,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를 거쳐서 마침내 조선까지 왔습니다. 예, 나라의 이름은 고조선을 계승을 하기 위해서 조선이라고 지었고요. 고려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나라의 통치 이념이 불교가 아니라 유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리학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하면 떠오르는 약간 유교적인 느낌, 나쁜 표현으로 하면은 살짝 꼰대적인 느낌, 그런 느낌들이 전부 다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보게 되면은 조선이 꼭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자, 나라에서 내세웠던 이념이 뭐가 있냐? 민본사상 내세웁니다. 민본.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예. 그리고 왕을 어떻게 정치해야 되냐? 왕도 정치를 해야 됩니다. 왕도 정치는 왕도 정치를 하고 너도 정치를 하고 할 때 왕도 정치가 아니라 왕도 바른 길, 길도자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기 맘대로 뭐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왕도 단순히 힘으로 네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유교에서 말하는 어진 마음 그리고 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도를 걸어가는 정치를 해야지만 그것이 옳은 국가이다 라고 하는 왕도 정치의 이념이 나라를 건국할 때 반영이 된 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예. 건국 이념 자체가 상당히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도는 한양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경에서 시작했지만 금방 한양으로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새로운 국가는 아무래도 새로운 위치에서 출발하는 게 좋겠죠. 자, 한양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의 서울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서울이랑 한양이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 빨간 색깔이 지금의 2023년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시대 때 한양은 이렇게 크지 않고요. 이 가운데 이 정도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의 모습이고요. 우리 학교가 이제 여쯤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서울이라고 하면, 옛날에 한양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 자, 한양의 지리적인 상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한양이 있고 남쪽에 큰 강, 한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면은 뭐 농원 용수를 하기도 좋고 뭐 방어하기에도 유리하고 배를 타고 교통에도 유리하고 좋은 점이 많겠죠. 자, 그래서 큰 강이 아래에 있고요. 북쪽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북한산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예. 지금 날씨 좋으면 엄청 북한산 멋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커다란 산이 병풍처럼 뒤쪽에 쫙 둘러 있는 게 이제 한양이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선의 북궁이 경복궁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경복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한양인데 이 한양을 4개의 산이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북쪽에는 북악산, 동쪽에는 낙산, 남쪽에는 남산, 서쪽에는 인왕산이 다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안에가 아주 포근하게 쏙 들어가는, 예, 이게 바로 한양의 입지 조건입니다. 아주 뭐 풍수지리적으로나 모양적으로나 뭐 방어적으로나 뭐 흠잡을 데가 없이 상당히 위치를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즉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도쿄나 뭐 그런 나라들을 가보고 나서 아 서울은 수도에 너무 도시에 산이 많다. 이렇게 뭐 너무 장소를 잘못 고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계가 처음에 한양을 세울 때는 산으로 둘러싸인 거지 시내에 산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평평하고 좋은 땅에다가 입지를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위쪽에 북한산이 쫙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4개의 산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에 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서울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살았으면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울에 사니까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옛날 한양을 둘러싼 4개의 산, 북악산, 그다음에 낙산, 그다음에 남산, 인왕산 이런 산들 이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위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궁궐인 경복궁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복궁의 왼쪽, 선생님 여기는 오른쪽인데요. 여기서 왼쪽이라고 하면 경복궁에 있는 킹, 왕을 기준으로 왼쪽인 거죠. 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기준으로 왼쪽. 헷갈리니까 그냥 동쪽이라고 할게요. 자, 동쪽 종묘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사직단이 있습니다. 뭔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한양을 둘러싸서 쭉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이 있는데 이 성에도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4대 문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숙정문,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돈이문 같은 문들이 있었고요. 가운데는 또 수도니까 물이 흘러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이거 한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강 아니에요. 한강은 여기 아래에 흐릅니다.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요. 이쪽 아래쪽에 있어요. 이 물은 청계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양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서 뭐 인왕산 같은 산 등산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북악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고요. 남산은 뭐 관광지로 유명을 하지요. 그리고 낙산 같은 경우에는 야경 보는 곳이 유명을 합니다. 낙산에서부터 한양성곽을 따라서 밤에 쭉 흥인지문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경복궁, 조선의 법궁이고요. 근데 법궁이 뭐예요? 얘기할 수 있는데 조선의 궁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궁궐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궁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복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보게 되면은 경복궁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복궁을 가보면은 생각보다 궁궐이 좀 허전해요. 선생님 뭐 궁궐이 왜 이렇게 건물도 없고 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은 건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불타기도 하고요. 일제강점기 때 헐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현재는 많은 것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울 뿐이죠. 나중에 언젠가 다시 복원하는 날이 있기를 고대합니다. 자, 경복궁의 정문의 이름은 광화문이고요. 광화문은 임금의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광화문은 이제 입구가 이렇게 뽕뽕뽕 3개 있는 걸로 모양을 외우기가 쉽지요. 그래서 광화문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광화문 들어가면 이쪽에 이제 입장권 끊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권을 끊고 안으로 궁궐 탁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 경복궁의 정전, 메인 건물인 근정전이 있습니다. 자, 궁궐에 이제 왕이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뭐 신하들이랑 조회 같은 것들을 할 때 있었던 곳이 이제 근정전이 여기 쫙 이 돌멩이에 맞춰서 자기 풍계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쫙 써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메인 건물 이름 자체가 근정전이에요. 부지런하게 정치하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유교 스타일이에요. 그죠? 확인해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근정전에서 옆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데 이게 바로 경회루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연못이 쫙 있고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잔치를 하던 장소였던 경회루가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연못이 여기까지 있고 여기에 딱 사람이 설 수 있어요. 여기 서가지고 나중에 한복 빌려가지고 사진 찍어보는 사진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꼭 경복궁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복궁 살펴보았고요. 경복궁의 이제 동쪽에 있었던 종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묘는 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긴 건물이 있어요. 긴 건물이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칸칸칸칸 나눠져 있잖아요. 이 칸칸칸칸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왕과 왕비를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과 왕비를 모신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종묘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유교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대 왕과 왕비를 쫙 모셔놓고 이 제사를 지내는 이곳이 상당히 정말 조선의 아이덴티티가 들어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가 이제 무형 유산으로서 전해지고 있고요. 조선시대 때 했던 방식 그대로 뭐 악기나 음악 같은 것도 그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매해 5월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일반인들도 참관 신청을 하면은 종묘에서 제사 지내는 걸 직접 직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5월에 날씨 좋으니까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이 행사 자체가 지금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으로 이제 선정돼가지고 보존되고 있는 그런 유산. 자, 다음엔 사직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직단은 뭐냐? 단이 두 개가 있네요. 뭐 하는 단이냐? 곡식의 신과 토지의 신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메인 산업은 농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곡식의 신과 토지의 신의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자, 아까 지도에서 봤던 서울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성, 우리가 한양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수도를 둘러싼 성을 보통 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한양도성 여러 가지의 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학생 수준에서는 딱 동서남북 문 4개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 흥인지문, 서쪽에 돈이문, 남쪽에 숭례문, 북쪽에 숙정문인데 이 이름이 보게 되면은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인의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유교랑 관련이 있겠죠. 이름도 그냥 막 지은 게 아니에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 스타일로 어질고 의롭고 예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왜 숙지문이 아니라 숙정문인가요? 그거는 선생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조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이렇다 왜 숙정문으로 남겼는지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뭔가 당시에 건물 이름을 붙일 때 생각은 했을 것 같은데 안 붙였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북쪽이 조선시대 때는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북쪽 문, 숙정문은 만들어 놓고 산속에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닫아놓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잊혀진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굳이 유교적인 덕목인 지가 들어가는 글자를 붙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북쪽 문은 만들어 놓고 산속에 만들고 사람 다니지도 않는 곳에 만들어 놓고 문 닫아놨어요. 쓰지 않는 있기만 한 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4대문을 공부를 하는데 돈이문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나머지 3개는 남아있는데 돈이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돈이문은 터만 있어요. 그리고 숙정문은 있긴 있는데 산속에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정문이랑 돈이문 살짝 제끼고 흥인지문이랑 숭례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조선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동대문 남대문만 얘기하는 건 살짝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흥인지문, 숭례문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는 교양 같은 그런 과목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이 건국되는 스토리를 공부를 해봤는데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위화도 회국을 통해서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요. 정치적 권력. 그 다음에 과전법을 이용해가지고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고 권문세족한테 빵! 한 방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진 4대부들을 좀 더 올려주고 더 끈끈해졌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신진 4대부가 반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성계를 따르는 급진파 4대부와 조선 건국을 반대하는 운건파 4대부로 나뉘어요. 하지만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게 되면서 더 이상 운건파 4대부에서는 급진파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었고 이성계는 급진파 4대부들과 함께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의 순서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이성계는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되고요. 한양에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어요. 4개의 산도 있었고요. 4개의 문도 있었어요. 경복궁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제사를 지내는 종묘 그리고 농사의 신의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초기의 여러 왕들의 업적을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